요즘에 이제 뭐 바닥 찍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서 과연 바닥이 맞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바닥론의 기본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요즘에 왜 바닥론이 이야기가 나오냐, 많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 때문이죠. 양도세를 완화했다. 그 다음에 LTV를 완화하고 15억 초과의 주담대를 허용했다. 그 다음에 규제지역을 풀었다.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대상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아니 요거 때문에 집값 폭등했대 보세요. 그니까 이제 또 집값 올라간대요. 또 특례 보금자리론. 요거 요즘에 이야기 많죠. 그 다음에 다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 검토하고 이제 막 폐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임대사업자도 주담대 뭐 허용. 그 다음에 조정지역도 이제 3주택부터 다주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그런 기사도 떴어요. 원 장관님께서 뭐를 하신다? 12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계시다.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죠.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규제를 안 풀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풀어서 어떻게든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은 사실상 최대한 집값 상승을 편들어 주려고 한다. 뭐 지금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 나오죠. 왜냐? 언론은 건설사의 광고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하는 언론들이 특히 몇 군데가 존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대표 언론이라는 그 세계 언론이나 혹은 경제지들 이런 곳들은 대부분 무조건 올라가는 방향으로 쓰려고 한다. 그런데 떨어지니까 여기서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요. 곧 올라가요. 올해 초까지 계속 그랬죠. 올해 8월까지 뭐라 그랬어요? 전세 대란난다. 그러다가 그 월세도 저희가 계속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월세 상승률이 계속 깎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세가 먼저 깎이고 월세가 따라가는 건데 월세 대란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아니었죠.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다가 또 규제지역을 추가로 더 풀 것 같죠. 아마도 1월에 규제지역 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천천히 푼다면 서울 일부 지역이 될 테고요. 아니면 그냥 집값 다 띄워버리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가려면 서울 전체를 풀겠죠. 근데 사실상 지금 규제지역의 의미가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제지역도 뭐 3주택부터 4주택인데 그래서 지금 막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월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한다면요 일단은 서울 외부는 다 풀릴 가능성이 높고 서울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겠죠. 다 풀든가 혹은 일부만 남겨놓든가 뭐 이 정도 수순에서 나올 것이다. 여기에 DSR 완화 들어갔죠. 특례 보금자리로 DSR을 제외를 한다. 그러니까 연봉 4,830만원 넘으면 5억 대출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계산 하나만 해볼까요? DSR 계산기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금리가 평균 금리로 갈게요. 저희는 뭐 상당 금리로 뭐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단 금리로 뭐 저금리인 걸로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상당 금리로 그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균 금리를 보면은 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출금리 지금 평균은 4.82죠. 마지막 10월 기준으로. 그랬을 때 자 DSR 얼마나 나오는지 봅시다. 아까 4. 얼마였죠? 4.82죠. 그랬을 때 연봉 4,830만원이 5억 대출이니까 5억을 대출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것만 해도 DSR이 52%예요. 10월 기준으로. 근데 11월, 12월엔 더 올랐죠. 그러니까 DSR 막 50%대까지 마구 빌려주겠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때요? 지금 DSR이 60%대라는데 DSR 받은 주담대 보유자 평균 DSR이 60%대라는데 DSR 제한 40%대 그 실질적으로 9억 이하는 여기 52% 정도까지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요런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살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안 사죠. 왜 안 사겠어요? 아 지금 바닥 찍고 금방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지금쯤 들어오겠죠. 금매사로. 아니라고요? 아 보통은 다 심리 바뀌는 대로 움직인다? 21년만 보시면 되죠. 21년에 뭐라 그랬어요? 4050 다주택은 정리하고 2030 영끌들은 샀죠. 이것만 보시더라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 사고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못 사죠. 저거 풀어준다고 해서 영끌족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강남 매수 심리 살아난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살아난 줄 알았어요. 72.8. 예를 들어 똑같은 기사를 봅시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20에서 118 이거면 0.9보다 많이 떨어졌죠. 한 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할 때도 기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뭐 이런 상황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도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뭐 불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요만큼 반등했는데 100 정도가 아니라 70대라는 건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도 꿈틀,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2019년에 똑같았죠. 그러니까 2019년 이후 사실 경제는 계속 안 좋아져요.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긴축 들어간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미중 무역 전쟁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완화가 된 거죠. 이거는 일시적인 금리 인하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미국도 막 연준이 바보가 아닌 게 2015년부터 왜 금리를 올리고 2017년부터 왜 양적 긴축을 들어갔느냐,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가 위험을 아예 감지를 못했다? 아니요. 이렇게까지 튈 줄은 몰랐지만 여러 가지 위험도는 감지를 했기 때문에 긴축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래요. 집값은 이미 어깨를 넘었는데.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많이 넘어갔죠. 그걸 가지고 그때 라이트하우스는 못 맞췄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래서 샀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바닥 인식 이야기 나오죠. 오랜만에 이런 거 써봅니다. 또 옛날에 또 한동안 잠잠하니까 저희가 원래 저기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기는 것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부터 또 시작됐죠. 이제 1년 정도 떨어졌는데 바닥 인식에 일부 금매만 거래. 자, 바닥 인식인데 왜 일부 금매만 거래돼요? 바닥 인식이면은 어때요? 거래 활성화가 돼야지. 못돼도 한 3, 4천 건은 나와야 돼요. 서울 기준으로 월. 근데 지금 1000건도 안 나오죠. 1000건도 안 나오는데 700건에서 800건 됐다, 이러면 활성화가 되고 막 바닥 인식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금융위기 터지고 조금씩 살아났죠. 한 두어 달 지나다가 조금씩 살아났어요, 거래량. 그 다음에 2009년에 잠깐 떴었죠. 그때 갖은 완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세가 막 띄우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2010년부터 다시 떨어졌죠. 그런데 그때도 거래량이 개박살이 나 있느냐? 아니요, 거래량은 점점 더 살아났는데 하락장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왜 굳이 바닥 인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저게 심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나 혼자서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3인 성모라고 하잖아요. 3명이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 호랑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강남부터 다시 뜨는구나, 강남이 중심이 된다는데 자꾸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사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혹은 문의를 해볼 수도 있죠. 지금 강남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얼마나 떨어졌지? 이렇게 문의는 해볼 수 있죠. 문의량이 늘었어. 그러면 매수자가 많아졌다는 소리고, 거래량 심리가 살아났다. 아니요, 강남이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슬금슬금 생겨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헬리오시티 이야기도 막 15억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실거래가 보면요 13억 9천 이래요. 둔촌주공 어때요? 12, 13억대 분양되는데 이제 차이 거의 안 나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분양을 받겠어요? 이거 나중에 미계약 날 가능성 굉장히 높지. 그때 만약에 더 떨어진 거래 한두 개만 더 뜨면, 물론 호가는 아직도 15억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호가만 15억대로 딱 올려놓고 그것도 많이 낮춘 거죠. 많이 낮췄는데 어때요? 가가지고 중개인한테 물어보면 집주인이 더 깎아줄 의향이 있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긴다. 또 무슨 이야기 있어요? 자, 월세 상승이 전세 상승 부추길 것처럼 다시 이야기를 하죠. 다시 전세로 옮겨야 하나. 갑자기 월세 가격 저번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월 100만원 이상 월세가 급증했다, 연도별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급증했겠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수요들 일부 난다 그랬죠. 일단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월세가 이렇게 많이 내는 것들이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은 고가 월세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특히 엄청난 고가 월세는요, 일단은 뭐 절세용으로도 있고요. 수익을 많이 올린 곳들, 부동산이든 뭐든 이런 것들 절세할 때 그만큼 지출이 나와줘야 되죠. 또 어떤 용도가 있느냐? 증여 용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5천만 원 막 이렇게 증여해주고 막 5천만 원 넘어가서 막 1억, 2억 이렇게 증여해주면은 증여세 내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부담부 증여 같은 거 하죠. 그래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겨줘요. 그냥 넘겨줬으면 증여가 되는데 내가 10억을 빌려줬다 하면 이 10억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죠. 그럼 아버지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이자가 한 월 2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나는 월세를 300씩 주겠어. 그리고 100만 원씩 보내주는 거 하고서 100만 원씩 증여되고 요것도 10억도 은근슬쩍 증여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다.
방법은 많아요. 자산 거품이 심하고 규제가 심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많이 했겠죠. 이런 것들 다 고액 아파트, 고액 월세 증가한다. 왜? 지금 아니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월세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뭐라 그래요? 전세 혼조, 월세는 오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월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상승 추세 계속. 그 다음에 하반기 보합, 하반기 상승 전환.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왜?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이런 사람들. 늘 그때 그 사람들. 17년부터 2022년까지 규제 그렇게 비난하고 금리랑 관련 없다고 하고 규제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하고 그때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눈에 되게 잘 보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하락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몇 명 넣어놓긴 했죠. 근데 상승 추세 계속이래요. 자, 여기는 하락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 상승이다, 상승 추세 계속이다. 아니요, 떨어졌어요. 하락 추세로 바뀌었어요. 자, 변동률 볼까요? 31, 32, 30, 30, 24, 12, 마이너스 0.07. 자, 서울도요? 12, 16까지 올라갔다가 11, 막 26, 37 올라가다 24, 02. 하락 추세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더니 결국에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 가격이 월세 가격을 떨어뜨리지 월세 가격이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들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아직도 월세가 오른다고 저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상승 추세 계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상승 추세 계속이랑 상승 이어가다 둔화, 상반기 상승 하반기 하락 이런 사람들, 자, 상승 추세 계속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어가다 둔화 2.4%, 상반기 상승 다시 상승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합치면 70% 가까이 나오는데 이 중에 70%는 전문가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고금리는 지속이 되죠. 문제는 뭐라고 그래요? 올린 후 동결이죠, 연준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물가 상황 어때요? 유가 하락, 식료품가 하락 이런 걸로 영향을 받아서 추세가 잡힌 것처럼 보이지 이거는 금리로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원 CPI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혀 안 잡히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 특히 유가 하락인데 유가 상승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받은 게 뭐였죠? 우리나라에서 유류세 인하 막 이런 거 하고 전기세 막 못 올라가게 막고. 근데 이거 내년에 다 공공요금도 올린다고 그랬죠. 유류세 인하도 이제 유가 떨어지니까 슬슬 폐지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서민 체감 물가는 심각하죠? 기준금리 뭐 3.5, 3.75에서 끝날 것이다. 물가가 전혀 안 잡혔는데 미국은 좀 잡혔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근원적으로 잡힌 게 없어요. 그냥 외국에서 떨어져가지고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리 멈추고서 물가 다시 폭등해가지고 우리나라 저기 물가 계속 안 잡혀서 고물가 상황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요, 적어도 금리를 내릴 수는 없겠죠. 그럼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승세가 꺾였다고 하더라도요, 가속도는 안 붙는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곧 있으면 금리 내리겠지, 누군가 내 거를 비싸게 사주겠지, 심리 살아나겠지, 이렇게 버티고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냥 지금 상황은 뭐다? 요거예요, 요거. 연도별로 찍어봤어요. 자, 2008년에 뭐라 그래요? 내년 하반기에 회복 가능성 커. 2009년도에 뭐라 그래요? 내년에 3에서 5% 상승한다. 2009년에 잠깐 상승했더니 바로 이 자랑들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데도 뭐라 그래요? 그때도 이야기하죠. 공급 부족. 공급 부족으로 뛸까죠, 뛸까. 사실은 요거 내년 집값 폭등 가능성이란 기사도 있었어요. 외국 경제에서.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지웠어요. 이게 언론이 하는 짓거리예요. 내년 전세값 5%, 수도권 집값 1% 상승. 2011년에 하던 이야기예요. 고공행진 전세값 집값 밀어 올릴까 2012년에 하던 이야기예요. 계속 저랬었죠. 근데 아무리 언론이 전화를 치고 막 거래량 살아나고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도 낮췄어요, 그때는. 근데 살아나던가요?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데 왜 자꾸 살아난다고 하냐. 금리가 내려가요? 규제 완화는요, MB정부는 완화 안 했어요? MB정부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도 풀었지. DSR도 사실은 지금 뭐 9억 이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느낌이긴 하지만요, 당시엔 DSR이 없었어요. LTV 훈련되고.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안 좋고 집값은 그때보다 소득 대비로 훨씬 더 비싸고 전세가는 빠지고 있고 그때랑 다르게 월세도 빠지고 있고 그때도 계속 상승한다고 저렇게 부추겼는데 계속 하락하고. 그런데도 지금 이제 슬금슬금 전문가랑 작자들 다시 말 바꾸고 있죠. 내년엔 떨어질 듯 이러다가 조금만 김이 뭐 나오고 규제 풀어주니까 또 바로 저렇게 갈아타는 거 봐요. 저런 박쥐들 말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체감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아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저런 말 믿고 누가 속느냐? 사는 사람이 속아요?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돈이 없는데.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도 안 속았는데 지금 속을 리가 없고,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속아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연끌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연끌을 못해요. 다주택자들은 전세가 떨어지는데 들어올 리 없죠. 그러면 누가 속아요? 금방 다시 오른다니까. 내년엔 다시 오른다니까. 버티자. 그래가지고 버티는 사람들만 이자는 이자대로 더 내고 집값은 집값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무리하게 연끌한 사람들 빠져나갈 길조차도 위에서 퇴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지원금 온다니까 끝까지 싸우래 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당하신 분들 있죠? 저희는 뭐 조롱하는 연끌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하지만 속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죠. 물론 나도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심리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사람이라면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도망갈 길마저 막는 거에 넘어가지 마셔라. 진짜 위험하면은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